여기 이제 책에서 지적하신 문제점 중에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 말이 하나 있어요. 규정 미준수. 규정을 미준수하는 것은 사실은 이 총신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총회도 이 문제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총회 건물을 가는데 길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네. 근데 총회 빨리 들어가려고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다 들어가다 보면 교통 사고 나죠. 사고 나고 또 그 딱지 떼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교통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국가법도 지켜야 되고 총회에서 정한 규정도 지켜야 되고 약속 시간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총회는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막 결정이 나고 판결이 나는데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혁신학 주창 막 외치고 1년 지나면 임기 끝이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총회는 내 목장이다. 이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없는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총신에 규정 미준수가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와닿은 거예요. 야, 총신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 총신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서 그 행정적 부재, 인사 문제, 여러 어려움을 당한데도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미준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만든 거죠. 구성원들의 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게 조직에서의 그 규정은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정은 준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잘 지켜져야 되는 거고, 혹시 그 규정이 조직의 상황과 관련해서 잘 맞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실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좀 안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이 조직의 생존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그 화두인데, 그래서 조직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힘, 에너지 이걸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끌어모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전반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이게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존은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중요한 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총신의 행정은 참 죄송합니다만 이게 행정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총신의 행정력이 없다. 이야기는 결국 총신의 경쟁력이 없다. 그것과 결부되어지거든요. 더더구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비공개, 수년 동안, 7, 8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또 구성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규정일수록 공개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이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이 사고가 보편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넓어도 문제이지만 최소한도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인위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그 문제의 본질은 구성원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날 이 조직에 있어서 그 행정력이 중요하듯이 행정을 맡고 있는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조직의 결국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미흡했다 하는 것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물론 담당자의 실수인 것 같긴 해요. 실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행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인사행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인사행정하면 승진과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그런 규정 속에 있는 것도 담당자의 인위적인 해석, 인위적인 적용 이런 것들로 해서 동일한 케이스에도 다르게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또 이 비공개 뭐 이런 것들로 있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또 자기의 그 권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잘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의무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좀 하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를 언뜻 떠올랐어요. 규정을 미준수해가지고 사실 여기 피해를 보고 손해본 일들이 아주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떨어지고 인사행정이 바닥에 사실은. 그래서 급여 문제, 뭐 보수 규정도 공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내역에 의해서 제대로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고, 결국 피해를 엄청나게 보면서 그 원인이 규정 미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총신 사태, 지난 총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총신 학생들, 교수들이 들고 나온 것이 전 이사장, 전 총장 규정을 미준수해서 결국 이 사태가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이제 리더십이 교체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조금 대세의 힘의 논리로 이거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미준수자들인데 지금 있는 자들도 다 그 법을 준수하거나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정당한 우리의 본분을 찾는다거나 인권을 갖는다거나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되찾는 거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그냥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희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규정 민수는 드러나가지고 미준수에 대해 드러나가지고 그냥 교체되고 야 이게 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총신대는 총체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 근래에 오면서 개선을 또 했고 그 개선을 위해서 또 요구도 했고. 그러면 이 총신대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선까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총장님이 지는 겁니까? 법인이사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 다 함께 굴러가는 겁니까? 제도에 의해서. 제가 바라보는 총신은 사실은 우리가 이 총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문제의 원인이 전 이사장이었고 전 총장을 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되돌아보면 그 한 분의 잘못만이 아니다. 그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가시적으로 늘어난 규정 미준수, 불법 등에 의해서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힘에 의해서 어쩌면 희생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김 총장님을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실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학생들이 전산실을 점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사행정이 마비가 되고 신학기가 되어져 가는데도 정상화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학기가 신학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수업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전산실도 정상화가 돼야 학사행정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걸 정상화를 위해서 좀 그 협조해 주라. 예, 그랬더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정상화에 협조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그 기자회견을 해서 현재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고발을 할 테니 정상화의 길로 가주라.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오히려 사태만 커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정관 변경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 경고의 의미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사태가 왔고 또 어쨌든 제가 고발했던 것이 별 효력이 없었는지 아직 검찰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아직도 조사된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니까 총신 내 인사행정의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70% 정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사례 같은 걸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총신의 이 상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학들이 다 어렵거든요. 어렵고 특히나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직마다 이게 복지가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총신도 참 다양합니다. 종전부터 쭉 계시던 그 교직원들은 호봉제, 또 근래에 오는 교직원들은 연봉제, 또 어떤 교직원들은 임시직, 계약직,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이 한 조직 속에 구성원들의 신분과 지위가 다양하다. 이것은 결국 대우가 다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우가 다양하고 그렇다면 그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갈등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초반 이후로 온 구성원들 그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젊은 직원들은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들이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 의욕이 생길 것인가, 또 학생들에 대한 봉사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은 아마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총신대에 가령 신입 직원이 채용된 지 3년 동안에 7차례 보직이 이동됐다는 얘기 듣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총회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몇 년 전에 총회장님 한 분이 직원들을 구조조정한다고 엘리베이터 정문 근무를 명함하고 사령장을 내고 또 어떤 경우는 총회본부 건물 밖 계단 앞 근무를 명함. 그러니까 완전히 직원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그냥 제멋대로 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누구도 저항을 못해요. 말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총회 보수 문제 잘 모르겠어요. 주변 소문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총신대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교수님이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인사가 된다면 전문성이 박탈되고 사명감과 자존감도 저하돼 가지고 대학 경쟁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총신에 그 재학 중인 학생이 4천여 명 됩니다. 4천여 명. 그렇죠. 예, 4천여 명 되는데 교직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직원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정도 된다는 거죠. 어느 대학도 국내 어느 대학도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이 잘 운영되어지려면 교직원 1인당 학생 수가 한 2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신은 1대 13.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300명이 총신 정도의 그 규모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교직원이 200명 이하가 돼야 됩니다. 교수 한 120여 명, 직원 한 70여 명, 80명 정도, 200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조직보다 1.5배의 더 인적 구성을 가지고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1주기와 그렇죠. 2주기 때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인적 구성은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성의 미흡이라든가 사명감의 부재라든가 자존감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 대학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3년간에 걸쳐서 7차례의 부서 이동,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직원도 아니고 좀 우수한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공개 채용을 해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그 전문성에 맞게끔 배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이렇게 그냥 수시로 부서를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직원은 최근에 그만뒀어요. 더 좋은 조직으로 갔고 또 몇 년 전에 그 경쟁력을 갖춘다고 행정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서 경력직을 7명인가 뽑았는데 그들이 이 총신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의 문제고 참 이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 관리의 부재입니다. 관리 부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총회의 그 행정 상황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전문적인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조직은 그냥 외부에서 사람을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총신에서는 아마 그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그 의무적인 그 교육, 이게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걸 제가 7년 동안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총신대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행정력 부재, 인사 문제, 또 규정 미준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 부재에서 나온 건데 총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총회가 총신대에 대한 관리 부재로 총신의 정체성이 좀 훼손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건요. 좀 비슷한 유사한 사례인데 예를 들면요. 총신대학교는 신학대학이잖아요. 근데 지금 총회가 이걸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으로 정체성을 살리도록. 근데 최근에 인사 이동에 총장님이 신학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교수님도 탁과 출신이지만 총신대학의 신학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생각할 때 관리 문제, 지도 문제를 생각하면 근데 부총장은 음악과 출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학원장은 교육과 출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총신대를 제대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부 문제에서 보직을 임명한 건 자율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관리가 부재함으로 총신대학은 지금
신학과 출신이 많이 있는데 탁과, 복지학과, 음악과, 교육과가 총장, 부총장들을 맡아서 있는 건 이 상당히 더 크게 볼 때 정체성이 좀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총장이 누가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그 부총장이 누가 되고 보직을 누가 맡느냐 예, 이것과 정체성과는 다르다라. 총신 대학의 신학대학으로서 정체성. 그러니까요. 예, 그 정체성을 이 관리와 결부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반문한다면, 예. 이렇게 오히려 반문한다면, 그렇다면 신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많으신데, 예. 그렇다면 총장을 할 수 있는 그 신학과 교수이고 목회자이고, 예. 그래야만이 그 개혁신학을 잘 지켜나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우리 모두가 다 특히나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예. 총회와 관계에 있어서 관리부제로 좀 이렇게 정체성의 문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건 더 좀 마음에 감동이 아니라 충격으로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